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숨찬 증상을 비롯해서 호흡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마른 기침으로 고생할 때 증상만으로는 특정 질환을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호흡기와 관련한 여러 질환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거죠. 그중 하나가 간질성 폐질환인데요. 특히 간질성 폐질환의 특성상 증상을 한 가지 형태로 설명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복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간질성 폐질환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에게 늘 부담으로 자리하는 질환이죠. 심부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찬 증상이 심해진다는 느낌일 때 운동 부족인가 나이 탓인가 여러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점차 증상이 심해진다면 폐질환도 의심할 수 있는데요. 검진에서 흉부 CT로 우연히 진단받기도 한다는 간질성 폐질환이 있습니다. 숨찬 증상에서 점차 호흡이 불편해지고 마른 기침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질성 폐질환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호흡기 내과 김경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성모병원 호흡기 내과 김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당황하겠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무슨 병인지 어떤 병인지 이제 처음에는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또 증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도 나이 탓으로 생각해서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흉부 CT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이제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처음 보러 오셨을 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네. 그런데요, 폐암 예방을 위한 저설량의 흉부 CT 대상이 아닌 분들은 흉부 CT를 찍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간질성 폐질환의 위험이 노년층에서 많은가요? 네. 사실 간질성 폐질환이 일어나는 그 유병률의 평균 연령 자체가 65세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시긴 하기 때문에 고노년층,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흉부 CT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흉부 X선 검사로는 확인이 안 되나요? 흉부 X선 검사로도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그 기저부, 폐 기저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꼬리에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단순 흉부 촬영, X선 검사로는 안 나타나고 안 보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간질이라는 말도 어렵긴 한데요. 네, 그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간질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간질이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이제 사이질이라고 하게 되는데 즉 어떤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라는 거는 폐포와 폐포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폐포가 한 3억 개 정도 있는데 이 3억 개를 이어주는 그 지지해주는 구조물을 이 간질, 사이질이라고 하게 되겠고 여기에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면 폐포에서 이제 공기를 흡수하게 되는데 산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여기 문제가 생기게 되는 병을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간질성이라는 게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 폐 간질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간질에 염증이나 섬유화 등의 문제가 생겨서
산소 흡수라든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방해되는 경우를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게 되겠고, 네. 간질성 폐질환 안에는 사실 200여 가지가 넘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다 들어가 있는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증상을 생각해도 일반인들이 간질성 폐질환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숨차고 호흡이 불편하고 마른 기침이 나는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의 가장 흔한 증상이 마른 기침과 노작성 호흡곤란입니다. 그래서 노작성 호흡곤란이라는 단어도 사실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운동할 때 숨이 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되게 되는데,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년층에서 잘 발생하시는데, 네. 이게 또 노년층에서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조금 많이 헷갈려들 하시고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뭐 이게 6개월인지 1년인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좀 되셨다. 내가 좀 호흡 관련 있는지도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마른 기침이 나고 운동할 때 숨이 차기도 하고 이렇게 증상으로도 점점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발견하는 게 치료 효과 면에서도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진단을 잘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섬유화를 억제시켜줘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원인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딱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분류를 해보자면 원인이 있는 질환과 없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는 질환에는 자가면역 질환, 즉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쇼그렌 증후군, 전신경화증 등의 질환에 의해서 같이 전신 반응과 염증과 같이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발성이라고 해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간질성 폐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가 특발성 폐섬유증이 되겠고, 이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뭔가요? 네, 특발성 폐섬유증은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사실상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병이 되겠고요. 말에서도 알겠지만 특발성은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알 수 없게 계속해서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환을 얘기를 하고요.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한 40~50%밖에 안 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치료제들이 생산이 되고 새로 나와서 굉장히 지금은 사실은 그 정도로 예후가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네요. 그럼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해서 폐가 딱딱해지는 단계가 되면 일상이 힘들어지는 걸까요? 마른 기침이 계속되는 것도 폐 조직의 변화 때문인 건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폐가 딱딱해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폐가 딱딱해진다는 말 뜻은 폐활량이 준다는 뜻입니다. 즉 정상에서는 5리터를 들어 마실 수 있다면 간질성 폐질환이 진행된 환자분들은 2리터밖에 들어 마실 수 없게 되고, 폐활량이 주는 것뿐만 아니고 폐 확산능이라는 능력도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정상인은 100%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환자분들은 한 50%만 흡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폐활량도 줄고 폐확산능도 주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필요로 하는 산소는 똑같은데 그만큼 많이 쉬고 빨리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숨이 차게 되고, 진행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숨참을 느끼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폐활량이 줄어들고 이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들어서 숨쉬기가 힘들어진다고 하셨는데요. 간질성 폐질환이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들도 있을까요? 네.
많이 진행된 경우에 이거는 꼭 간질성 폐질환의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곤봉지라고 해서요. 손가락 끝이 손톱이 뭉툭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리듬 체조할 때 곤봉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곤봉처럼 뭉툭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작성 호흡곤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침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체중 감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빨리 숨을 쉬어야 되고 힘들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신 점점 체중이 서서히 감소돼서 마른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체중 감소가 있고 손톱 끝이 뭉툭해진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 이유는 정확한 병태 생리는 사실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게 저산소증, 그러니까 산소가 만성적으로 모자란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서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반드시 간질성 폐질환뿐만 아니고 이제 호흡곤란을 겪는 저산소증을 겪는 폐고혈압 환자분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원인 질환에 따라서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거네요. 감염이라든지 2차적인 또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이제 폐가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폐가 좀 약해지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상 폐는 폐렴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이 있어도 금방 극복해낼 수 있고 빨리 회복을 하는데 약해진 간질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폐렴이 생겨도 굉장히 악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도 잘 하셔야 되고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면 확인을 위해서 진행되는 검사도 여러 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간질성 폐질환 굉장히 다양한 질환, 200여 가지가 넘는 질환을 통칭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할 때 제대로 잘 진단을 하셔야지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도 하고요. 이 진단이 처음에는 불명 특발성으로 생각되었지만 또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또 원인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명도 바뀌고 치료도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진단과 추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의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클까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1년 만에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행하지 않고 비슷하게 계속 안정적인 경우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치료도 궁금한데요.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고 하셨는데요. 원인과 유형에 따라 치료도 다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밝혀진 질환 중에서 또 제일 많은 질환이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아니면 쇼그렌 증후군, 전신경화증 등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인 경우에는 면역 조절제를 먼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환자분들 중에서도 면역 조절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섬유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항섬유화제라는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겠고요. 특발성 폐섬유증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항섬유화제 치료입니다. 그래서 항섬유화제는 이제 섬유화를 막아주고 진행을 늦춘다는 치료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서 그 치료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조절제, 항섬유화제 치료가 진행된다고 하셨는데요. 폐가 딱딱해지는 이런 섬유화의 진행을 늦추는 여러 약제들을 통해서 치료는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유화를 늦춘다는 게 진행을 늦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핵심이고요. 아직까지 치료를 그 전 생생했던 폐로 되돌리는 치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1년에 이 폐활량의 감소가 한 200cc 정도 되거든요. 우유팩 하나, 작은 우유팩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섬유화제를 드시면 이거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균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진행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반응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연구를 해봤을 때 항섬유화제를 드시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그 말은 호흡곤란이 느낄 수 있는 시기도 늦추고 환자가 나빠지는 시기도 늦출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섬유화제 치료든 면역조절제 치료든 일단 조기에 숨참을 느끼기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서 그걸 막아주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이전에 치료를 하시고 이거를 잘 치료를 받으시고 재활 치료도 받으시고 하시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할 텐데요. 꼭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생활 습관 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금연입니다.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을 이제 필두로 해서 모든 폐질환에서 가장 안 좋은 그리고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유발 요인이 단연코 흡연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된 즉시 흡연, 진단이 되지 않으셔도 당연히 금연을 하셔야겠지만 진단이 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금연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적당한 정도의 운동, 그리고 계절마다 맞는 독감 백신, 그리고 폐렴 구금 백신, 여러 가지 폐 질환을 막을 수 있는 백신들을 꼭 챙겨 맞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연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또 호흡기 감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신 얘기하셨는데요. 독감이나 폐렴 구균 예방 접종도 꼭 챙겨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질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폐가 약해졌기 때문에 일상 그냥 애들이 겪는 감기에도 굉장히 크게 폐렴을 앓으실 수 있고 급성 악화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악화라는 거는 정말 사망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평소에 백신도 잘 맞으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숨이 찬데 운동을 해야 하나 하면 안 되나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운동은 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숨이 차니까 운동을 하기도 싫고 하면 숨이 더 차고 그래서 운동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근육들이 빠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더 숨이 차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이게 이제 적당한 호흡곤란이 있고 저산소증이 있으시면 운동 시 산소 처방을 받으셔서 산소를 하시면서 호흡곤란을 조절하시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서 적당한 정도의 근육을 유지하시고 운동 능력을 유지하시는 게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분에도 우울에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방면에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라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숨이 찬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사실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병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대 운동 능력의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심박수로 조금 대체해서 본다면 우리가 아주 심박수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심박수가 올라가는 게 만약에 최대가 한 160이라고 쳤으면 한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심박수가 될 정도. 즉 적당히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좀 권고를 드릴 수 있겠고 그냥 계속 걷기만 해서는 운동하실 때 이 걷기만 하는 운동은 사실 근육을 키우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유지는 시켜주실 수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정도 숨이 찰 정도 근력 운동, 저항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기적인 검사도 필수적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치료에 잘 반응을 하셔서 계속 약을 끊고도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조차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검사를 저는 받게끔 하고 있고요. 그 네. 이유는 그러다가도 갑자기 진행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안정적이다가도 갑자기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네. 갑자기 급성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비교가 가능하고 네. 요즘은 약제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가의 약을 쓰기 위해서는 보험 급여에 합당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을 또 세우는 게 그런 검사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는 꼭 받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검사는 흉부 CT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흉부 CT와 폐기능 검사 또는 육분 보행 검사 이런 기능적인 측면도 같이 보는 검사와 CT가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문제가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릴 텐데요. 혹시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응급 상황으로 이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는 만약 본인께서 간질성 폐질환 또는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이 받고 이제 병원을 다니실 경우에 예전 같지 않고 일주일도 안 됐고 2, 3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진행됐다든지 아니면은 기침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고령이셔가지고 보호자분들께서 또 많이 이 질문을 직접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시고 누워만 계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식음을 잘 못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급성 악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빨리 엑스레이 한 장이라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응급실 평소에 다니시는 병원의 응급실로 모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폐가 점점 딱딱해지는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호흡기 내과 김경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부전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일상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질환에 대한 이해와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부전은 어떤 상태일까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부전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네, 제가 우선 그 심부전이 뭔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협심증, 고혈압 이런 거는 아는데 심부전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건데 네.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가 잘 전기 나와야 엔진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쪽에 이상이 생기는 게 부정맥이고 그다음에 이제 휘발유가 또 잘 가야 엔진이 돌아가는데 그 휘발유관이 좁아져서 휘발유가 잘 안 가는 게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엔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엔진은 휘발유가 잘 오거나 전기도 잘 오는데 엔진이 잘 돌아가야 차가 빨리 가고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 엔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보면은 심장 근육이 이제 어머니 우리가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1초도 안 쉬고 1분에 60번 내지 100번씩 콩콩콩 뛰어야 되는 그 엔진이 어떤 원인이든가 간에 잘 돌아가지 않아서 피가 안 돌아서 생기는 증상이나 이런
질환들을 저희가 심부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초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날 텐데요. 그만큼 심부전의 위험에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 국내 성인들을 조사한 거 보면은 3.5% 그러니까 100명 중에 3.5명 정도가 심부전이 있는데 네. 이게 인구로 따지면 한 180만 명 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2002년에는 0.7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20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전 나이를 다 합쳐서 한 건데 네. 주로 많은 나이는 70대가 많거든요. 70대에는 7 내지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있고 80대에는 무려 25%가 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분이 심부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4명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숨차고 그런 걸로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요. 심부전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많이 모르시지 않나요? 정말 모르세요. 근데 왜 이 치료 시기를 놓치시냐면은 네. 이게 이제 심장에 엔진이 잘 안 도니까 피가 잘 안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이 머리에도 피가 잘 안 가고 피가 안 도니까 이제 자꾸 다리도 붓고 이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간에도 피가 보이고요. 네. 복부의 장에도 피가 보이고 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체했다. 그냥 기운 없다. 답답하다.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노인병으로 치다가 아주 너무 숨이 차고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오시거나 응급실로 와서 검사를 보면은 심부전이 아주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70대, 80대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물론 50대, 60대라도 전에 같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면 숨이 차는 원인은 굉장히 많죠. 뭐 협심증도 있고 반막증도 있지만 다 그쪽만 생각하는데 심부전이 있지 않나 한 번쯤은 근데 검사는 금방 진단이 나올 수 있어요. 병원에만 가시면 해서 이런 심부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부전이 이제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심부전의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사실은 이 심부전이 암보다 예후가 더 나빠요. 우리가 이제 암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뭐 정리됐구나 생각들 하시는데 심부전이라 그러면 별로 변동이 얼굴이 안 변하세요. 그래요? 그럼 약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이 심부전은 연간 사망률이 6%입니다. 6%. 1년에 한 6%니까 이게 2년 3년 가면 계속 증가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사망률뿐만이 아니라 생활이 불편해지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뒷동산 가도 괜찮았는데 집에 2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려서 못 가고 그리고 공원 가도 걷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으니까 안 나가시게 돼요. 그러시겠네요. 집에서만 앉아있게 되니까 점점 악순환 되죠. 그래서 이 그 심부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옳습니다. 네. 또 심부전을 얘기할 때 급성 심부전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나요? 이건 갑자기 나타난다는 의미인가요? 위험이 높다는 뜻인가요? 그게 답니다. 이거는 갑자기도 나타나고 위험도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있던 심부전이 갑자기 악화되는 게 있고 심부전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통계를 보면은 이 급성 심부전 말 그대로 갑자기 숨이 차가지고 대개 응급실로 오세요. 대개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119 타고 오시는데 제일 많은 원인이 38% 정도 되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협심증이 심하거나 급성 심근경색이 온 경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심장 혈관은 좋은데 심장 근육 자체가 이 녹아내리는 이때 코로나 때 굉장히 많았죠. 코로나 균이 심장 근육을 막 갉아먹어 갖고 심장이 잘 수축이 안 되는 거고 아니면 유전적으로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분들도 더넉 있지만은 하여튼 그 심장 근육이
잘 안 뛰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꽤 많습니다. 판막 질환. 주변에 그 대동맥 판막 협착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수술했는데 요즘에는 시술로도 인공 판막 많이 넣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도 이제 급성 신부전이 잘 오시고 또 판막이 이제 열다 다쳤다 되는데 잘 닫히질 않아서 피가 뒤로 새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악성 부정맥이에요. 맥이 우리가 대개 60번에서 80번 사이 뛰는데 갑자기 심방소동 같은 게 생기면 한 140번, 50번 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폐에서 깨끗한 피를 빨아오질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숨이 너무 차고 이때는 이제 위험하게 돼서 심장 안에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거 말고 원래 신부전이 조금 있다가 급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협심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는 폐렴이 생겨도 이게 신부전이 급성으로 많이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신부전 약을 쭉 드시던 분들이 네. 갑자기 선생님 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숨이 차요. 아니면 응급실로 오실 때는 저희가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고 청진을 해도 들리지만은 네. 폐렴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데 한 5명에 1명 정도는 폐렴이 악화되면서 네. 이 급성 신부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잘 드시다가 안 드시거나 아니면은 잔치집 가서 그냥 짜게 국물 이것저것 많이 드시고 소금이 너무 갑자기 올라가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허리나 다리가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네. 무릎 관절 아프시고 연세 드시면서 이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그 진통 소염제가 콩팥에 아주 안 좋아요. 타이레놀 같은 거는 콩팥에 별 지장이 없는데 그런 약들을 오래 드시면 콩팥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그 소변이 안 나와서 숨이 많이 차고 또 때로는 또 영양주사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자꾸 놔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너무 많이 맞으시면은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콩팥도 약하고 심장도 원래 약했기 때문에 그 링거 주사액이 배출이 빨리 안 돼서 그게 심장에다 고여서 또 저녁 때 응급실로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링거 맞으실 때는 꼭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꼭 맞아야 되는지 요새는 한 200cc 정도만 맞아도 좋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가려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참 그런 여러 다양한 원인으로 원래 있던 신부전이 급속히 악화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심장 질환이 발병하기도 하는 거네요. 죽을 것 같이 숨이 찬다 이런 표현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급성 신부전 증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제가 환자 진료 중인데 응급실로 전화가 와요. 교수님 보시던 이 환자가 지금 응급실로 왔는데 빨리 와주세요. 내려가 보면 저 붙잡고 그래 선생님 저 죽어요. 지금 죽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거렁거렁 소리가 나세요. 이 거렁거렁거리는 게 뭐냐면은 가래가 찬 게 아니라 심장이 이게 피를 뽑아내지 못하니까 폐에서 이제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면 산소를 이제 빨아들여갖고 그 깨끗한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서 머리, 팔다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심장이 약해지니까 못 들어가니까 피가 고여 있는데 거기서 물이 새나가고 기관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더 심해질 때는 이 가래를 뱉어보세요 하면은 가래가 뻘겋게 나오는데 우리 적혈구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적혈구가 이 물 같은 가래에 섞여서 나오세요. 이거는 아주 응급 상황이거든요. 또 본인은 얼마나 숨이 차시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급성으로 올 때는 그게 폐에만 차는 게 아니라 이 간도 굉장히 커지세요. 그래서 선생님 배도 아파요. 보면 간도 한 1.5배 정도 커져 있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복수도 차고 그러시죠. 그래서 한번 이걸 겪으신 분들은 그다음에는 약을 절대 중단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잘 드시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병원에 늦게 오시면은 병원에 오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그 정도로 안 좋은 게 급성 신부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119 응급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안 좋으시면은 새벽 1-2시라도 반드시 불러서 가까운 응급실 아니면
다니던 종합병원 응급실이 있으면 그걸로 가셔서 사실은 이때는 침대에 누우지 말고 앉아만 있어도 좀 나아지거든요. 아, 피가 다리로 쏠리니까 그 폐나 심장에 부담을 덜 주세요. 네. 119일 동안에 그렇게 기다리면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네. 그러면 심장은 물론이고 뭐 간과 콩팥과 같은 다른 장기도 손상을 입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간은 근데 이제 신부전이 좀 좋아지시면은 예. 빨리 회복이 되세요. 근데 이제 이 복부, 이 소장 그런데 대장 그런데도 다 물이 차기 때문에 소화는 물론 전혀 안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 콩팥에도 피가 잘 가야지 이것도 이제 오줌 소변도 잘 걸르고 그러는데 지금 피가 잘 안 돌기 때문에 신부전, 예. 심이 아니라 신장에 그 신부전이 와서 심장은 나중에 좋아졌는데 신장 때문에 나중에 혈액 투석하고 그런 경우도 네.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약 저약 다 썼는데도 그 부기가 안 빠지고 폐에 물이 차면은 예. 응급으로 혈액 투석을 바로 합니다. 아. 요즘은 바로 응급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로 물을 쫙 필터로 뽑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모든 거를 하시려면은 병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발 따고 집에서 뭐 그런 거 그 이상한 한약 같은 거 입에다 드시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가셔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이 급성 신부전은 예. 빨리 가시면은 특히 이제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거는 2시간 내에만 오시면은 예. 뭐 거의 95% 이상 생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다툼이세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내가 이거 체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병원과 접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급성심부전은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은 거네요. 급성은 신부전은 저희가 이제 심장내과에서 보는 많은 환자 중에 제일 응급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급성 신부전 원인 중에 1번이 심근경색 협심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심근경색이 응급이지만 그러니까 왜 심근경색 때 신부전이 오냐면은 예. 이건 휘발유관이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휘발유가 아니니까 털털거려서 예. 피를 못 뿜기 때문에 이제 쇼크에 빠지시는 거죠. 이게 급성심부전 원인 중에 하나인데 또 이때는 이제 아주 응급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굳이 외래에도 또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진짜 이거 청진기만 딱 대고 얼굴만 봐도 알아요. 급성심부전인지.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같이 모시고 가서 거기가 처치가 빠르고 이제 투약 같은 것도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판막 질환도 응급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판막이 이제 평생 열렸다 닫혔다 심장에 판막이 4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판막을 지탱하고 있는 끈이 있어요. 열리고 닫히려면 뭔가 잡아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끈이 저절로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걸 받쳐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갑자기 피가 나갔다가 다 뒤로 새버리는 거죠. 그 뒤로 새는 피가 이제 폐랑 간에 영향을 줘서 이거 진짜 갑자기 숨이 차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러시는 거죠. 이런 거는 수술하거나 방금 바로 시술을 들어가셔야 돼요. 모든 거는 병원에 오셔야 되지만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지만은 하여튼 갑자기 숨차다 할 때는 급성 심부전을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뭐 호흡도 잘 안 된다는 건 위급할 수 있다는 걸 텐데요. 응급실로 가면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우선은 이제 물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환자를 눕혀놓지 않아요. 그래서 딱 그래서 앉혀놓고 약간 등을 기대로 하고 다리를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심부전이 이제 보면 폐에 물이 찬 게 엑스레이도 보이고 청진기로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뇨제 주사를 쓰는데 소변을 500cc만 봐도 금방 좋아지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한 30-40년 전에는 약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피를 뽑아서 버렸어요. 그냥 우리 정맥 주사 맞듯이 이렇게 붉은 바늘을 팔에서 찔러가지고 피를 그냥 뚝뚝뚝뚝 떨어뜨려갖고 500cc를 멀쩡한 피를 빼줘도 심장의 부담이 급성 갑자기 돌아가시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액 그러니까 그 아까 링거 너무 많이 맞고 응급 상황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만 수분을 줄여줘도 급성 심부전으로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약으로 하고 또 이 강심제가 있습니다. 심장이 잘 수축할 때는 강심제 주사약을 놓고, 만약에 이게 심근경색으로 왔다면은 바로 심장을 연락해서 막힌 거를 그 약을 동시에 쓰면서 뚫는 그런 시술도 하고,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제를 하고, 만약에 이 판막이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끊어져 가지고 올 때는 약으로 잘 안 되고 수술을 하셔야 돼요. 응급 수술이죠. 바로 들어가서 그 인공 판막으로 대체를 해주면은 바로 또 생존을 하시게 됩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이런 거는 응급실에서만 이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네네. 참 심부전의 증상에서 숨차고 호흡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걱정인데요.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문제도 있겠어요. 근데 이 우울증이 오면은 심부전이 더 악화가 되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연구 과제였습니다. 왜 우울증이 오는데 숨이 더 차냐? 근데 처음에는 우울증 있는 분들이 숨차다 그래서 에이 그냥 우울하니까 그냥 답답하다 그러시는 거지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말 심장 초음파를 해보니까 심장이 수축을 잘 안 하고,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도 심부전이 심한 걸로 나오세요. 왜냐면 우울증이 오면은 그 나쁜 호르몬들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우리 흥분하면은 올라가는 아드레날린 같은 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조금만 나오면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되세요. 우리 얼음물에 손 넣으면은 손이 하얘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혈관이 수축되는데 그 심장에 그 우울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심장에 있는 그 심장이 빨개요, 직접 보면은. 근데 그게 그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많은 혈관들이 모여서 피 때문에 빨간 거거든요. 이 가느다란 그런 머리카락보다 가는 그 심장 근육에는 혈관들이 동시에 수축이 오면은 아무리 산소를 공급해줘도 피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심장의 엔진이 거의 보면은 정상적으로 쿵쾅쿵쾅 뛰어야 될 게 한 10분의 1 내지는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부전으로 오죠. 그래서 이 우울증 있는 분들이 숨차다 그러면은 그냥 정신과로만 보내지 마시고 진짜 심장까지 왔나?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급성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때도 많이 오세요. 이게 가족이 갑자기 배우자가 돌아가셨다거나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그 심근경색하고 똑같은 심전도소변도 나오고요. 그 정도로 피가 안 통해갖고. 근데 조영술에 보면 혈관은 깨끗하거든요. 그거는 심장 근육 안에 있는 조그만 머리카락 같은 혈관들이 다 오그라들어서. 근데 그거는 발견만 되면 약물 치료하면은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되시면은 호전이 되십니다. 참 그런 만큼 증상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들 중에 특히 심부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랄까요? 좀 짚어주세요. 제일 쉬운 거는 양말 자국이 자꾸 나잖아요. 그러면 심부전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검사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의료 보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보면은 내가 심부전이 앞으로 올 곳까지 달치기를 할 수가 있으세요. 현재 있남나도 잘 알 수가 있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심부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